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023년 1월 1일자 판례 공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근로자의 정년을 갖다가 여기 보면 60세 미만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라든지 취업규칙, 단체 협약의 효력이 있죠. 효력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이렇게 나는데요. 고용상으로는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별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죠. 요거는 미만이라도 60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요 뒤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자, 개별사항, 자, 정년제도의 설정 여부는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죠. 그러나 다만 2013년 5월 21일자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자, 사업주는 고용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만약에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상으로 뭐 이렇게 정년을 갖다가 정하는 경우는 이거는 상관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임수주총회 결의무효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보면은 임기 만료 당시에 이사 정원에 교련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특정 경제의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정도 되면 이건 뭐 문제 있는 사람이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는 특정 재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은 권리 의무 상실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 결정도 없이 소집했다는 거는 이거 주주총회도 할 수도 없는 거죠. 뭐 참 그런데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라도.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급 이게 우리 집합건물 관련된 건 거의 이번에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 결과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이래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볼까요? 여기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철도공단한테 대행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거죠. 요거는 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뭐냐면 한번 좀 빨리 볼게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자기 또는 부자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유권에 의해 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으면 하루에 뭐 이게 50만 원씩 이렇게 간접강제시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그래서 이 간접강제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된 사항에서 있죠. 손해 이미 동일한 자기 부자기에는 간접강제 지급됐는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출심할 수 있는지 어린지 이렇게 해놨는데 별도로는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별도로는 주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배상금에 대해서만 돈을 안 주면 요거에 대해서는 주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시면 당연한 상황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원인 채권인 물품 대금입니다. 물품 대금 채권이 있네요. 채권에 대한 그 가압류라든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 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신용장이 지금 발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 가압류 등의 효력이 그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 대금 채권을 소멸했다는 것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급했으면 그냥 이게 취소시키면 되는 거를 또 이렇게 들어오네요.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여기 앉아 우리 관리단과 관련된 비법인 사단, 꼭 관리단은 아니라도 비법인 사단의 인격권의 주체 명칭에 대한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건물에 보면 그 건축물 대장의 명칭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명칭의 뒤에다가 무슨 관리단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비법인 사단 등이 특정 비법인 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하게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비법인 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참 재밌네요. 요건 한번 봅시다. 그 성명권 돼 있으면 성명권은 개인을 표시하는 인격권의 상징인 이름으로 연유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에서 둘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하고 인격권을 내용으로 한다는 거죠. 비법인 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서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도 있죠. 또한 비법인 사단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라든지 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 등 일반적인 단어를 이어줬다고 하더라도 특정 비법인 사단이 그 명칭을 상당한 기간 사용해서 활동해 옴으로써 명칭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을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은 비법인 사단은 그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권리 보호는 다른 비법인 명칭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침해하는 것인 여부는 좀 비교 형량 또 이게 나옵니다. 그 상황을 다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런 겁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침해 여부는 비본이 같거나 유사성의 정도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뭐죠 이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전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그것으로 관리단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고 그거는 그렇게 유사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별도로 그냥 관리단을 또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걸 좀 바꿔 가지고 아마 할 때 아마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네요. 여기서는 뭐냐면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이렇게 놨습니다. 자녀의 특유재산. 자녀의 특유재산은 그 자녀의 고유재산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녀의 고유재산. 통상적인 양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그 관리 권한에 기해서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에 수령해 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양육을 할 수는 있죠. 재산 관리 권한이 만약에 소멸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소멸 그 시까지 정당한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갖다가 자녀라든지 법정 등에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왜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가 그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 사무를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 아주 구체적인 질의를 받았다는 말은 이 내용 증명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공문으로 받았다는 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변호사가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불법 행위가 성립됐다. 만약에 이게 답변을 했는데 뭐 그렇게 지금 불법이 발생했다면 변호사 책임져야 되죠. 이런 부분은. 이것도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호받아서 을 법무법인은 갑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해서 선행소송의 대리사무를 위임한 이게 병이 을 법인의 대표 변호사이자 선행소송의 담당 변호사인 정에게 선행소송 계속 중에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그 적법한지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정으로부터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답변을 듣고 처분을 했는데 그 각 과정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호사 문제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변호사하고 좀 질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변호사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변호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또 많습니다. 그냥 바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수임을 받기 위한 어떤, 사실 변호사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우리 회사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 영리법인하고 다른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회사처럼 있죠. 그냥 뭐 고객은 무조건 받아들여 가지고 소송만 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소송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자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서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되게끔. 제가 누누이는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요거는 저작권법 관련된 공중에서 공개한다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허와 관련된 거죠. 태거 철거 뭐 이런 것들도 넘어가겠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건물이 공익 사업 뭐 관련된 거네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가사 재산 분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민법 843조 제 839조 2 제3항에 정한 2년의 제척 기간이 출소 기간인지, 여러분들 요 출소 기간은 이때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때까지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되도록이면 이런 것 때문에 이혼 소송할 때 이게 재산 분할 등 청구가 들어가죠. 웬만하면 이혼 소송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좀 안 되겠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쭉 나오네요. 필요하신 분들 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뭐 세무사 등록 결격 사유 발생 시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는 한번 요거 좀 보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요것도 뭐 제소기간 조세 상속법 관련된 거 정려세법이 있네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세 등 부과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쭉 한번 뭐가 나온지 봅시다. 이거는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영리법인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경우에 경정할 때 한번 보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취소 이런 경우는 참 드물죠. 드문데 이건 이동통신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인가 싶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취득세 부가처분 등 취소 이번에는 그렇죠. 12월 달쯤 되니까 이런 부분이
세무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나왔네요. 특허, 등록무효, 형사사건에서는 뭐 개인정보보호, 우리가 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봤던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성폭력 범죄 뭐 이런 게 나올 거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요. 헌법에서 국가 형벌권에 대해서 자의적인 행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구속요건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간염법 관련돼 가지고 뭐 있네요. 무슨 넘어갈게요. 그 외에는 공소사실 공소사실에 가면 잠깐 볼게요.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일시라든지 장소 그 다음에 방법을 명시해야 되고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도 방어를 해야 될까 여기 있네요. 방어 범위를 좀 특정해서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범죄 일시는 이중 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기소해야 되죠. 따라서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줄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런 부분은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도 훨씬 더 명료해야 되죠. 불명확하게 들어가서는 안 되죠. 여기서도 보면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인 그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 말이 안 되죠, 이거. 인정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자, 마약류 관련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우리 1월 1일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